그러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럼 존재하는가? 아니면 그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 가치에 내재된 것으로도 최대 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것은 주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죠. 주식이 있음으로 해갖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독립된 거래, 그렇죠. 경영권 프리미엄만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대법원에 이렇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주식 가치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주식 가치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식의 시가가 일주당 거래가액이 일주당의 그 주식의 가치가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라고 해갖고 그 가치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거나 또 아니면은 5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낮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식 가치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즉 상징법 63조 사망의 할증평가. 자, 사망의 할증평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사망의 할증평가도 한 주를 이전하더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0%를 이전하든 아니면 0.1%를 이전하든 그 할증평가는 20%, 30% 할증평가입니다. 지금 이제 개정이 돼갖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이제 20% 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단서 개정된 그 내용이죠. 거기에서는 주식가액의 20%를 주식과는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분리되어 거래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분리되어 거래될 수는 없죠. 이 할증평가도 마찬가지고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이 단서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로 존재할 수 없고 분리되어 거래될 수는 없지만은 다만 그 가치는 주식 가치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례는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여기에 나온 사례는 요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례를 이렇게 길게, 여기 밑에도 더 있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식이든 이렇게 평가를 방식이든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런 평가 방식도 여기서 밑에는 그 밑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만 형식을 조금 달리 했다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최근에 근래에 나와 있는 전자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근래든 아니면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평가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준주가라고 했어요. 기준주가는 이게 상장법이니까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주가입니다. 그것을 이제 평가를 했고, 여기서 보면은 2112.60원이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균치를 적용하니까 그 프리미엄 가치가 1892.90원이더라. 이 평균치를 고려한 그 평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이죠. 그죠?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일주당 평가가 이제 4,005원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최대치로 했을 때는 이제 8,450원이 나오고 최소치로 했을 때는 이제 1,290이 나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여기하고 중간쯤에 했으니까, 여기하고 이 사이에 했으니까 이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평가라는 그것을 이제 주장하려고 이제 이런 그 예를, 이런 그 사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양도대상 주식수가 이제 237만 2천 주인데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양도 주식 가치가 95억이 나오더라고 해서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 보고서에 이와 같이 산정 결과 그리고 산정 방법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식 양도가액. 이 양도가액은 프리미엄 평균치를 적용해서 평균치, 그죠? 프리미엄 평균치를 적용해갖고 여기 보면은 기준 주가가 2,000원이 되고 여기서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 1,892원인.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2,005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1,892원이 되죠. 이것이 되죠. 1,892원이 되고 이것을 경영권 프리미엄률로 계산하게 되면 이제 89.6%가 된다.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요. 또 다른 사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얘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전에 기준 주가. 자, 이 기준 주가. 이제 이것도 이제 상장법이 내지는 코스닥법이니까 기준 주가가 이제 44,719원이에요. 44,719원이고 이제 최고 프리미엄 반영 시는 이렇고 단순 평균 프리미엄률을 반영 시에는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최소일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주식 양도 가액을 주당 5만원으로 계산하는데 5만원은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기준주가 44,719원에다가 여기죠, 그죠? 기준주가 44,719원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5,281원을 계산했어요. 5,281원을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가 되죠, 이 사이. 그죠? 최저가 1,936원, 최고가 83,312원. 그러니까 이 사이에. 그렇게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평가를 했고, 계산을 했고, 그래서 주당 양도 가액을 5만원으로 했다. 근데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5,281원이 되죠. 5,280. 여기하고 이 사이가 되죠. 그리고 경영권 프리미엄률은 11.8%입니다. 최소 33이고 최고가 179.8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11.8% 다시 말하면 5,281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정당하고 적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제 가치 평가를 이렇게 한 방식을 봤고, 그러니까 방법과 그 절차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것이 전자공시된 자료의 내용이고, 전자공시된 자료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라는 것은 주식의 가치에 내재된 것이지. 내재된 것은 맞죠, 그죠? 그런데 그 주식과 별개로 존재하거나 독립된 거래 개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 평가는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를 된다는 것입니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다음을 볼까요?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시가를 볼 수 없다. 보통 경영권 시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판례, 이와 같은 판례의 대부분 판례의 내용을 참고 아니면 그를 원형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의 가격은 주식만 양도하는 일반적인 경우, 그죠?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 경영권이 아니고 주식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가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 판례는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예전에 그 태평양 그 돌핀스라는 그 프로 야구단이 있었어요. 프로 야구단. 네, 프로 야구단에 대한 그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여기에서 나오는 그 판례가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태평양 그룹은 그룹이 태평양 돌핀스 프로야구단 주식의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 각각 계열사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 계열사 태평양이 51%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6만 2천 주인데 6만 2천 주를 보유하던 주식을 다른 계열사에다가 5천 원에 양도했어요. 액면가액 5천 원 양도했어요. 그리고 2, 4개월이 지나서 태평양 그룹은 이 돌핀스 야구단 전체를 현대그룹에 팔았죠. 현대전자에 팔았다기보다는 현대그룹에 팔았습니다. 현대전자가 이제 가장 많은 주식을 이제 매입한 것이 됐는데, 자, 현대전자에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돌핀스를
현대전자, 현대그룹이 이제 그것을 사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 얼마에 샀는가 하면은 주당 37만 5천 원에 샀어요. 37만 5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12만 주를, 자, 일부의 주식, 51% 주식을 계열사에 팔 때는 주당 5천 원에 팔고, 그리고 2, 4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현대그룹에다 팔 때는 37만 5천 원에 팔았어요. 주당 37만 5천 원. 그러니까 5천 원에 계열사에 팔았는데,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2, 4개월이 지나서 그것을 현대그룹에다가 주당 37만 5천 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양도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태평양이 이 다른 계열사에 팔은 5천 원, 3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보면은 태평양이 이게 계열사잖아요. 태평양그룹의 계열사인데, 자, 이것을 2, 3개월 있으면은 37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평양이 다른 계열사에다가 5천 원을 팔았으니까 37만 5천 원을 받아야 될 것을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이 저가 양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저가 양도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판결은 이렇게 나왔어요. 회사의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자, 발행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이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이 판결 내용입니다. 이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저가 양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때는 경영권과 함께 양도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근데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세관청에서도 이것이 시가인가 아닌가를 먼저 좀 따져봤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이것이 시가인가 아닌가를 먼저 좀 따져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그 원심, 지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이 사건에 대한 원심은 어떻게 나온가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래 상대방과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협상을 위한 전제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죠. 그런데 결국은 거래 쌍방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 객관적 가치평가를 이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은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다시 말하면 회계법인이 평가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서, 그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얘기예요. 그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그 첨부를 할 때 합병을 하든 뭐 분할을 하든 아니면은 주식의 교환을 하든 그다음에 주식의 이와 같은 양도 양수를 하든 그랬을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할 그 보고서입니다. 그게 외부 평가기관의 보고서예요. 그 평가 보고서를 이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서에도 굉장한 문제가 많다는 것, 제가 이것을 강의하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올렸던 글이 이제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그 가치평가,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그 평가액이 객관적인 가치평가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법원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자, 여기서는 뭐 그까지도 설명할 수 없고, 이 말은 그렇습니다.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한 그 가치가 객관적인 평가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니까 세법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동종업계의 거래 사례를 기초로 이루어진 감정평가 방식.
자, 동종업계의 거래 사례를,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하려면은 동종업계의 거래 사례를 들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최고 프리미엄률은 얼마고, 뭐 평균은 얼마고, 최소는 얼마고, 뭐 이런 거, 그것으로 이루어져서 감정평가 방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주식의 평가는 감정평가를 주식의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주식의 감정평가액은 그 평가는 주식의 평가액이 될 수 없다 그래갖고 1차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부인을 하고는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어서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법인 두 곳, 여기 두 곳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뭐 사실 두 곳이란 것이 서로 입을 맞춰갖고 평가가 비슷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 절차를, 이건 감정평가 두 곳이 평가한 그 가액이 그게 적정한가 아닌가 등을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에 다시 또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 가격이 4만 원이죠. 4만 원.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거는 아까 28,000 얼마든가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 거래 가격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심은 감정평가는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감정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감정평가를 제외하도록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은 감정평가는 부인하면서 그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지 않아서 감정평가 가액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이해되지 않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를 부인하면서 그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원심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를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격,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가격인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논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객관적인 평가예요.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것은 이건 객관적인 평가라고 해서 여기서 벌써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부인하려면은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얼마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누구도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원심은 뭔가 하면은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를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 가액을 어렵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가 얼마 나와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걸 4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 평가 의견서에 그에 적용된 그 가치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고 마침 감정평가액도 외부 평가기관의 의견서와 유사해요.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다시 말해 이와 같은 판단이란 한 거는 뭔가 하면은 감정평가 방식이 비합리적이지 않아서 그 감정평가 가액이 부당하다고 이해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감정평가의 평가 방법과 절차 또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의 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의견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방법과 절차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의 평가 방법 절차는 유사합니다. 같아요. 다만 이것은 감정평가법 관련 규정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한 거고 외부 평가기관은 회계법인이 했던 거예요. 이것은 감정평가법인이 한 거고 이것은 회계법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가치는 이것이나 같게 나왔는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한 것은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감정평가법인이 했다 그래갖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은 감정평가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세관청에서도 이 사건 자체를 사건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이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침 그 주식을 감정평가법인으로 평가했어요. 물론 감정평가 가액하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그 가액이 각혀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 일에 관여를 했는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큰 실수를 했지만은 이제 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왜? 이거 경영권이 이전된 수반의 주식을 가액을 2017년 2월 17일 개정 이후에도 그러면은 어떤 평가 방법, 어떤 가액이 시가가 되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2017년 2월 17일 이후 개정된 그 법령에 따르게 되면은 반드시 그 평가를 부인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그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은 무조건 부당이익 계산이 돼야 돼요. 무조건 부당이익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에 나와 있는 이 판결, 이 원심의 판결 그대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당이익 계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 하는. 다음을 볼까요? 부당행위 계산 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절대성이 되어야 하는가. 자, 그렇습니다. 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것은 누가 판단했어요? 법원이 판단했어요, 법원이. 근데 법원이 판단한 것이 그 법원이 신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법원이. 심하게 비교하면 법원이 신입니다. 법원이 신이에요. 근데 법원이 판단한 그것이 절대적이 되었는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건대, 자, 이 사건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것을 제외를 했어요. 부당이익 계산 적용에 배제된다. 부당이익 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법에서 재산의 평가 방법을 둔 이유는 평가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공평한 조세 부담을 담보하기 위함이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재산평가에서 법령이 정한 시가는 어느 편에도 증명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어느 편이라는 것은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처분청도 그렇고 해당 기업이나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사자 어느 편에도 그 증명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요. 우리가 63조 사망 할증평가 규정을 그것이 왜 20%나 30%냐? 그것이 시가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상증법 35조 고저가 양도일 때 그것도 특수관계인간이 거래했을 때는 그 시가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다시 말하면 건해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이익증여가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이익증여가 돼. 자, 63조 사망도 무조건 할증평가를 해야 돼. 최대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그리고 상증법 35조 고저가 양도 있을 때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던 없던 그건 불문이야. 그것은 그 적용 요건에, 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익증여가 돼요. 그런데 법인세법 89조 제1항 단서도 이것도 법령이 정한 시가란 말이에요. 경영권이 이전이 수반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이 규정도 법령이 정한 시가예요. 그런데 63도 사망도 법령이 정한 시가, 상증법 35조 1항도 법령이 정한 시가.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1항 이것도 법령이 정한 시가예요. 그런데 63조 사망하고 상증법 35조 1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봤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률적으로,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영권이 위반된 주식은
반드시 100분의 20을 가산해야 돼. 100분의 20을 가산해야 돼. 이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무조건 부당이익 계산이 돼야 돼. 이게 이제 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그 취지야. 그런데 이 법령에 정한 시가, 그런데 상증법 63조 3항하고 상증법 35조 1항은 법령이 정한 시가이고 법인세법 시행도 시가인데 유독 법인세법 시행령 단서에 따른 이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거고, 이것은 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들어서 부당이익 계산을 배제해야 하는가, 배제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의 시가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 이유를 불문하고 부당이익 계산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그죠? 상장 주식의 장외 거래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으로. 그런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주식의 시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부당이익 계산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즉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영권이 이전이 수반된 주식은 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이죠. 그런데 이것은 부당이익 계산이 배제 불가능하고 부당이익 계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부당이익 계산이 배제가 가능한 것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부당이익 계산은 뭔가 하면,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종 시세 가격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플러스한 가격이잖아요. 그죠? 바로 이 가격이죠. 최종 시세 가격에다가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플러스한 가격. 근데 이것은 부당이익 계산이 배제가 불가능해요. 이것이 있음으로 해갖고 배제가 이제 가능한 것이 된다면은, 자, 개정 후 말입니다. 개정 후가 된다면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결국 이 문제는 바로 이것의 문제죠. 이것의 문제. 이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평가에 관한 문제예요. 결국은 이 문제가 되죠.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것이 이것이, 이거 경제성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건의 그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대양제지의 그 경영권, 그러니까 최대 주주의 주식 양수 관련.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은 관심이 되지만은 굉장히 의문이 많은 그런 사건이 되고, 앞에서 말했지만 내한테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은 그런 그 연구 자료가 되고, 여러분 이제 2021년 2월 17일 이후의 모든 그 거래는 결국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경우 100분의 20을 다 가산해야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거래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시 말하면 전자공시 자료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평가가 전부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회계법인이 만든 평가에 의해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걸 관련 없는. 그럼 그것은 모두가 다 부당행위 계산이 대상이 돼요. 만약에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무조건 부당행위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 부당행위 계산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고저가도 해당이 돼요. 고저가. 부당행위 계산이 대상이 되면서 상증법 35조에도 해당이 돼요. 상증법 35조. 근데 이 사건 처분청은 상증법 35조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부당행위 계산이 되면, 고가 매입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고가 양도가 되잖아요. 고가 양도. 양도 한쪽에는 고가 양도가 되고, 매입 한쪽에는 고가 매입이 되세요. 고가 양도는 누굽니까? 개인주주. 개인주주한테 고가 양도였으니까 증여세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부당이익 계산과 별개로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는 이 규정이 얼마나 그 앞으로 그 이슈화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할까요? 이 사건에서 주식의 감정가액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는 평가의 방법과 절차, 평가액이 같았다. 유사했어요. 유사한 게 아니라 같았습니다. 결국은. 원심의 판단으로 보면은 주식의 감정가액은 주식의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불문하고 부당행위 계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감정가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설령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금액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건 주식 자체는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부당행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적으로 첨부된 외부 평가기관 의견서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없던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 사건에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주식은 감정평가를 했으니까 이건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볼 것도 없이 부당행위 대상이 돼요. 그런데 외부 평가기관이 보조적으로 첨부된 이것이 있음으로 해갖고 처음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없던 것에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렇죠.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여기서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듯이 부당행위 계산 적용 시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절대성이 되어야 하는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을 다시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배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 및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할증평가를 하면서 읽겠습니다. 이 지배권의 가치란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말합니다. 자,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나 과세관청 어느 편에도 입장에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누구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용이한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법원이라고 해서 경제적 합리성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문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공고가 승소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의문투성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갖고 이제 개정 후에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그런 주식, 그 주식의 시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아주 까다로우면서도 사회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은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을 들지를 않고 무조건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면은 부당행위 계산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특별한 사정, 부당행위 계산의 적용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법인세법 제52조에 나와 있는 부당행위 계산 거기에 그것의 그런 해석에 그것을 근간을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한 거는 상증법 63조 3항 할증평가하고 그다음 상증법 35조 제1항 그것처럼 분명하게 경영권이 이전이 수반된 주식은 100분의 20이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것은 건들 수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될지 아닐지 그건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봐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서 오늘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했던 내용들이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보다도 더 세밀하게 소상히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빠뜨린 면도 있는데 지난번에 경영권 대가를 설명하면서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이제 100분의 20을 가산하는 규정이 아마 그것은 개인 규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의문을 제기한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득세법도 개정이 됐어요. 소득세법에서 시가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를 적용하도록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것들이
빠뜨렸거나 아니면 이제 오류가 그 정정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하나로서 이제 만족을 하지 말고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보고, 특히 여기서 제공된 그 법원의 판례 같은 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찾아봐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여기서 그 한두 번 듣고 그럴 것이라 그건 아니에요. 결국 이제 깊은 내용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또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